안녕하세요. 저는 그 어떤 지옥보다 더 지옥이라는 쌍둥이 육아를 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나요? 저에게 지혜를 조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서 요즘 너무나도 정신이 없답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으니 제 사연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육아라는 게 아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에 따라 천차만별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고 어떤 엄마 혹은 아빠가 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적어도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어른은 되지 말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런 사람을 만난 뒤에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저희 형님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을지 지금부터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유난히 공부하는 게 싫었어요. 진득하니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몇 시간씩 문제집을 푸는 친구들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리를 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라면을 하나 끓여도 저만의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노력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정말 요리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리에 관련된 학과를 나온다면 좋겠지만 제가 공부에 취미가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요리라는 건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지 머리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자격증을 따서 요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 아주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부모님이 무섭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결국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흥미도 없고 성적도 늘 밑바닥이었어요. 공부를 그냥 딱 한마디로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아, 아빠, 저 정말 공부 못하겠어요. 이번에 수능 본거 같이 좀 해봤는데,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있나 싶다고요. 동그라미보다 빗금이 더 많다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일도 명확하겠다. 그냥 요리 공부하게 해달라니까요. 이놈아, 네가 요리에 쏟아부은 정성의 반만 공부에 쏟아부었으면 말이야.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 네가 돌머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득하니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아빠, 나 아무리 생각해도 돌머리 맞아요. 아니, 방금 공부한 내용을 뒤돌면 까먹어버리는데, 돌머리지, 그게. 네가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머리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라니까. 사람이 말이야 집중해서 딱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면 못할 게 어딨어. 나는 우리 딸 믿는다. 우리 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아, 아빠, 아니라니까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가진 잠재력은요, 요리 실력에 몰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대학 타령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만약에 대학을 안 가고 요리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 일절 안 해줄 거다. 요즘은 요리사들도 죄다 난다긴다 하는 대학 나오는 법이야. 아, 제가 무슨 유명 셰프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겠다는데 대학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얼씨구, 요리사가 서울대 나왔다고 생각해봐라. 맛보지 않아도 벌써 맛있게 느껴지지 않니? 그냥 너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께서는 대학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꼭 수능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머리채 잡힌 채로 재수를 했어요. 재수의 결과는 어디 말도 안 되는 지방대에 붙었죠. 부모님께서는 여자 혼자 자취를 하는 건 안 될 일이라고 하셨고 결국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수능 공부를 3년이나 하다니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겠다는 말을 뱉고는 세 번째 수능을 받고 결국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붙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지라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성인의 신분이긴 했지만 공부한다고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다 누렸죠.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남자친구가 생겼고 남자친구가 운동을 했던 친구라서 식단을 무척이나 신경 썼었어요. 그래서 제 솜씨를 발휘했죠.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들고 체육관에 가서 데이트를 했고 틈만 나면 수업을 땡땡이 치고 놀러 다녔어요. 전 몰랐어요. 대학은 수업을 듣지 않아 F를 줄줄이 맞게 되면 학사 경고도 받고 퇴학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성적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학사 경고가 줄줄이 뜨면서 자퇴를 했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나오지 못한 저는 부모님께서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 열심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하다가 뻥 차였습니다. 그게 제 나이 24살이었어요. 첫 사랑이었으니 아픔도 그만큼 컸죠. 한 1년 정도를 허송세월 보내다가 요리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라는 엄마의 말에 그때부터는 요리 학원도 다니고 혼자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보면서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죠. 워낙 좋아하는 일이라서 그런 건지 어렵지 않더라고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이래서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한 건지 뭔지 아무튼 저는 나름 동네에서는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식당에 취직을 해서 요리를 했고요. 이 가게 저 가게 옮겨 다니면서 경력을 쌓다가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의 남자였는데 소개팅으로 만나서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포스가 좔좔 넘치던 시어머니께서는 엄청나게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초보라 실수도 많고 어르신들의 요구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타박의 말을 하신 적 없으셨어요. 늘 저에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셨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고요. 무슨 이유냐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시죠. 아주버님께서는 남편과 달리 엄청난 인재였대요. 저보다는 7살이 많으셨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죠. 그것도 컴퓨터 쪽을 전공하셔서 대기업 내에서도 고연봉자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형님은 무려 의사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난다긴다 하는 직업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의사에 비빌 직업이 많기야 하겠습니까? 아주버님과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연애를 했고 둘이 아주 명문대 동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께서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라서 너무 바빠서 얼굴도 자주 뵙기 힘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쁜 며느리가 아니었죠. 아유, 내가 네 앞에서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자주 보고 부딪혀야 정도 생기고 마음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니? 우리 첫째 며느리는 내가 얼굴 좀 보자고 하면 일단 아니요 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환자는 지 혼자서 보는 거냐고. 아휴, 내가 이번에도 말이다. 다 같이 모여서 그 좀 식사나 함께 하자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니?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바빠서 못 오신대요? 그냥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열받지도 않지. 말도 어쩌면 그렇게 싸가지가 없게 하는지. 어머님, 제가 어디 집에서 놀고 먹는 주부인가요? 의사잖아요. 동서랑 같이 식사하세요. 이러더라. 아니 내가 무슨 지가 의사인 걸 몰라서 그런다니.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면 도대체 언제 쉰다고? 막말로 쉬는 날이 언제인지 말을 해주면 날짜라도 맞출 거 아니야. 아니 너도 말이다. 너한테는 형님인데 친해지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아, 그렇죠. 저도 아직 형님이 너무 어색해요. 게다가 형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봐라 그 봐라. 동서지간에 잘 지내고 고부지간에 갈등이 없으면 집안이 조용한 법인데 어찌 지 혼자 잘났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형님에게 쌓인 것이 많았는지 저에게 줄줄이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형님이 조금 못난 구석이 있긴 있거든요. 형님이 잘난 거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공부 잘한다. 칭찬만 받고 의사라고 떠받들여지기만 했던 건지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시는 분이었죠. 제가 자격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늘 원했던 현모양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랑 저랑 당장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그때 일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을 그만둔 것이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요.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조금 고지식한 분이셔서 며느리들이 남편 내조 열심히 하고 효도 꼬박꼬박 하길 바라셨었는데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이 1년 동안 전부 다 거절을 해서 답답해 하셨었거든요. 예, 그리고 네 시아버지도 말이다. 며느리한테 생신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내가 말 다 했지 뭐. 아니 일하는 거 좋다 이거야. 요즘 시대에 일을 안 하는 여자가 어딨어? 다들 하나같이 일하면서 자기 능력치도 쌓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해도 너무하잖니. 아무리 말단 의사라고 일이 많고 당직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다고 해도 전화 한 통 못할 일이니? 네 시아버지 생신 때 며느리가 전화는커녕 문자 메시지도 안 보냈다더라. 어머, 그 정도는 생각나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건데 형님이 좀 너무 하셨네요. 어머님, 이번에 아버님 생신 때는 제가 생신상 꼭 차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기대 중인 것 같더라. 우리 둘째 아들이 네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다고 칭찬을 뭐 한두 번 했겠니? 너네 연애할 때만 해도 네가 싸준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다고 집에 와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그때만 해도 내가 질투가 나서는 원. 어찌 지 어미가 해주는 밥보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다고 난리인데 내가 질투가 나지 않겠니? 어머님이 해주신 밥이 당연히 1등이죠. 그이가 그냥 제 점수 조금이라도 더 따게 하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우리 아들이 그럴 놈이야. 무뚝뚝해서는. 그냥 지 마누라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무튼 이번에 네 시아버지 입 아주 찢어지겠다. 생신상을 직접 차려준다고 하니까.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시아버지께서도 제가 집에서 남편 내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은근히 형님이랑 저랑 조금 차별을 하기도 하셨어요. 형님 몰래 용돈 쓰라고 주머니에 현금도 꽂아주시고 말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시댁 식구들이 제가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서서 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원래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제 음식을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법이라고 하잖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은근히 제가 음식을 차려주길 바라셨고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이었죠. 형님, 저예요. 혹시 이번에 아버님 생신 때 또 근무를 하러 가시나요? 아버님 생신이 이번 주 금요일이던가? 나 이번 주 금요일은 오프야. 시간 맞춰서 갈게. 아니, 근데 난 좀 그렇다. 매번 돌아오는 생일인데 뭐 그렇게까지 챙겨야 하는 건지. 설마 동서한테 이번에 생일상 차려달라고 그러셨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차리려고요. 형님도 시간 괜찮으면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귀찮은 건 다 할게요. 됐어.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냥 밖에서 밥 사 먹어. 동서가 한 번 하면 매년 차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싫어. 그리고 동서도 너무 착한 척 안 했으면 좋겠네. 내가 이번에는 아다리가 맞아서 쉬는데 다음에는 날짜 못 맞출 수도 있잖아. 큰 며느리가 오네 안 오네 트집 잡는 것도 싫고. 동서도 그러니까 상 차리지 마. 네? 이미 차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 제가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기가.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걸 왜 덥석하겠다고 그래? 그런 말 몰라? 시댁은 멀리 할수록 좋다. 나중에 더 귀찮은 일 생기기 전에 빨리 발표는 게 좋을 거다. 나는 앞으로 평생 시부모님 생신상 차릴 생각 없으니까 정 동서하고 싶으면 혼자 하던가. 아니면 아예 밥에 설사약이라도 타는 건 어때?
그럼 두 번 다시는 안 시킬 것 같은데. 형님, 농담이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형님 말씀이 뭔지. 일찍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준비할 테니까 12시까지 오세요. 끝까지 착한 척 해봐야 손해라니까. 아, 알겠어. 금요일에 봐. 그렇게 금요일이 되었고 저는 일찍부터 시댁에 재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가짓수의 반찬들을 만들려고 욕심을 냈더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12시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를 넘기고야 말았어요. 막바지로 갈비찜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오셨더라고요. 거실에 큰 상을 펼쳐놓고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은 걸 보더니만 부엌에 있는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참, 아니 내가 준비하지 말라고 했더니 일부러 시위하는 거야?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둔 건 오바다. 오바. 누가 보면 잔치하는 줄 알겠네. 이 많은 음식들을 다 어떻게 먹고 처리를 하려고 그래? 아 뭐야, 갈비찜까지 있어? 네, 형님. 제가 욕심부려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하게 됐네요. 형님, 앉아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갈비찜만 한 소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국물이 좀 쫄아들어야 맛있어서. 동서, 장난해? 동서는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덜렁 거실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시부모님이 또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내가 무슨 꺼다 놓은 보리자루도 아니고. 동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을 하면 안 돼? 갑자기 저한테 핀잔을 주는데 하는 거 하나 없이 옆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거나 거실에 앉아 있는 거나 뭐가 다른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부엌에서 얼쩡거릴 거면 수저라도 챙겨서 가져다 놓으면 어디가 덧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별 대꾸 없이 마지막으로 갈비찜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죠. 포슬포슬 감자도 잘 익었겠다. 당면만 넣어서 졸여야겠다 하고 있는데 갈비찜을 슬쩍 보던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 여기에 밤 넣었어? 이거 밤이지? 네, 밤을 넣으면 달큰하게 맛있거든요. 형님 하나 드셔보실래요? 됐어. 나 밤에 알러지 있어. 아니, 갈비찜에 밤은 왜 넣는 거야? 아유, 오랜만에 고기 뜯어보나 했더니 손도 못 대게 생겼네. 제가 형님한테 밤 알러지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표정부터 영 좋지 않은데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밤을 일부러 넣은 건 아니었으니까 사과를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알러지 있는 걸 미리 말해주시지 그랬어요 하면 너무 대드는 것 같아 보이고 해서 또 입을 꾹 다물었죠. 당면에도 갈비찜 양념이 잘 배인 걸 보고 그릇에 옮겨 담았더니 형님이 그릇을 쏙 가져가더라고요. 형님, 밥 못 드신다면서요? 누가 이거 먹겠대? 동서는 음식이나 마저 하고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 갈비찜은 내가 가져다 둘게. 그거라도 해야 나도 뭐 좀 도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니? 하여간에 동서 센스하고는. 어쩜 저렇게 말을 밉게 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께서 형님은 싸가지가 없다고 했던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형님은 주방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갈비찜을 들고 식탁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생신상 준비가 다 끝이 나고 아버님께서도 식사를 하러 자리에 나오셨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간 케이크도 불었죠. 대망의 첫술 뜨시더니만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척 올려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 입맛에만 맞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아버님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3시간 동안 고생고생해서 음식을 차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뿌듯하신 얼굴로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둘째 며느리 손맛이 죽여주네. 내가 이런 생일상을 받아보고 싶었다고. 작년에도 말이야. 내가 생일상을 처음으로 받아보나 했더니 맏며느리라는 게 연락 한 통 없고 말이야.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느라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언제까지 이야기하실 거예요? 수술을 뭐 24시간 동안 했어? 내 생일이 하루가 꼬박 있었는데도 연락 한 통 없었던 게 누군데 그래? 아유, 아버님,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그래요. 특히 저는 정형외과라서 뼈에다가 철심도 막아야 하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저도 고생했다 이 말입니다. 말 본세하고는 내가 왜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기는. 누구는 집에서 놀아서 이렇게 생신상을 차리는 줄 알아. 집안일이 태산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상차림을 한 상 가득 준비했잖아.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아우 저는 뭐 빈손으로 왔어요. 저도 선물 드렸잖아요. 매번 주는 그 용돈 말이냐. 내가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너희한테 빌빌거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용돈도 10만 원 주면서 무슨 생색을 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님이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생신 때 선물이랍시고 드리는 용돈이 겨우 10만 원이라니. 제가 오늘 생신상 차리겠다고 준비한 재료값만 해도 얼만데 고작 10만 원 드리면서 바쁘네 뭐네 그런 생색을 부렸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봐요. 동서? 그 표정 뭐야? 고작 10만 원 용돈 한다고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아버님, 10만 원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것도 고맙게 받아주셔야죠. 그래 동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손윗 사람이야. 어디 그런 표정을 하고 나를 깔보는 듯해. 나랑 학벌 차이만 해도 얼마가 나는데 그 사람 무시하는 눈빛 갖다 치워버리라고. 형님이 저를 보면서 버럭하는데 삽시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거기서 학벌을 운운할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10만 원이라는 액수에 놀랐을 뿐인데 제가 마치 형님을 비웃고 무시하고 깔봉어처럼 말을 하니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잘난 의사 형님이 저한테 자격지심을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온갖 트집을 잡는 걸 보면서 정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거기서 딱 저를 물고 늘어지니까 온 가족들이 기가 차다는 듯이 형님을 쳐다본 거죠. 시부모님도 왜 엄한 애를 잡냐면서 형님에게 비난 섞인 말을 하셨어요. 화살이 온통 본인에게 쏠리니까 형님이 거기서 참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너는 왜 가만히 있는 애를 자꾸 그래? 게다가 오늘 네 시아버지 생신인데 꼭 이렇게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들어야겠니? 생신상을 땀 뻘뻘 흘려가면서 차린 것만 해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왜 그렇게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는 거야? 심보하고는 아주 못됐다 못됐어. 어머님, 지금 저한테 못됐다고 하셨어요? 생신상 차린 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요? 저도 도왔어요. 그럼 저한테도 칭찬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찌된 게 이 집에서 미운오리 새끼는 저 하는가 봐요. 생신상 차리는 걸 도왔다고? 그게 진짜니 둘째야? 그걸 꼭 확인하셔야겠어요? 그럼요, 저도 도왔거든요. 형님이 한 것은 갈비찜을 상 위에 올려두는 것 하나였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했다가는 상을 뒤집어 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답답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시아버지 생신이신데 기껏 정성스럽게 음식을 다 해놨는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밥만 먹고 집에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시아버지께서 활용점정을 찍으셨습니다. 에휴, 분위기하고는. 아무튼 둘째 너 오늘 생일상 차리느라 고생 많았다. 이거는 내가 얘 벗어주는 용돈이니까 꼭 받아라. 딴 데 쓰지 말고 너 사고 싶은 거 사. 예?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생신 선물 따로 준비 못하고 생신상 차린 게 끝인데 저 진짜 괜찮아요. 이놈이 어른이 주는 돈을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얼른 받아라. 아버님 제발요. 저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두 번 다시는 생신상 못 차려요. 애가 순에 빠져가지고는 돈 받아 챙기려면 앞으로도 생신상 꼬박꼬박 챙긴다는 말이 나와야지. 부담스러워서 못한다고 말을 할게요. 이거 안 받으면 나 화날 거야.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얼른 받아. 다들 한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받았죠. 제가 돈 봉투를 받으니까 형님께서 기가 차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더니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불청객은 저 하나인 것 같네요. 그렇게 끔찍하게 예뻐하시는 둘째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셔요. 전 가볼 테니까요. 그러면서 가방을 챙겨서 나가시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형님을 붙잡았죠. 형님이 싸늘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형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일단 앉아서 식사라도 다 마치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동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게 생겼어? 거기다가 알러지까지 있는 음식인데 손도 대고 싶지 않아. 동서 정말 몰랐어? 내가 밤 알러지 있는 건 몰랐냐고. 일부러 알면서 집어넣은 건 아니겠지? 동서, 앞으로는 나를 좀 더 존중해 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런 귀찮은 일 하려면 동서 혼자 몰래 해. 나 없을 때 말이야. 나한테까지 불똥 튀면 어쩌려고. 아, 싫다 정말. 그러더니 정말 가버리셨어요. 형님이 나가니까 아주버님도 밥 먹다가 말고 가보겠다고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남편도 벙쪄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버님은 화가 잔뜩 나셔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고요. 어머님도 가슴 팡팡 치면서 넋두리를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명문대 나와서 의사하면 장땡이야. 시댁을 무시해도 아주 유분수지. 아유, 어쩌다가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몰라. 내가 아주 의사 며느리 둘만 봤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네. 제명에 못 죽겠어. 아니, 이렇게 둘째가 정성 들여 식사를 준비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이고, 내 속이야. 정말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싶었죠. 그냥 시부모님이 바라시는 생신상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했던 건데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형님 성격이 이상한 것도 있었지만요. 이렇게까지 기분 상할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점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저도 결혼을 한 지 2년 차, 제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드디어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개원을 차릴 결심을 했다는 것이었죠. 아버님 생신상을 차렸던 그날 이후로 2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형님이랑은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형님도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댁에 방문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생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얼굴을 비추셨지만 오래 있지는 않으셨죠. 서로 안 좋은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생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외식을 했어요. 제가 그 전주에 따로 가서 몰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곤 했었죠. 아무튼 형님이 개원을 하겠다고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개원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형님네 친정에서 병원 자리를 얻을 보증금을 도와주신다고는 들었는데 정형외과다 보니까 기계가 한두 가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는 장비도 필요하고 또 초음파 장비도 필요하고 물리치료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기계 하나에 비싼 건 억 단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형님은 일부러 티를 안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이 엄청나게 앓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마누라가 개원을 하겠다고 견적을 냈는데 무슨 의료 장비값만 해도 억 단위 억 단위 주겠어요. 대출도 더 이상 안 나오고 집값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돈을 어디서 수급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마 너 우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첫째 며느리 개원하는데 못해줄 비용은 없다. 아유, 아버지 아직까지도 꽁하게 이러실 거예요. 와이프가 개원만 하면 병원 입소문 나는 건 금방이라니까요. 유명한 대학 나왔지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10년을 굴러먹은 사람이라고요. 돈만 잘 벌면 뭐해.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아, 내가 뭐 다른 거 요구한 적 있냐? 연락 좀 가끔 하고 얼굴도 가끔 보고 가족답게 살자고 한 건데 그것조차 못하겠다는데 큰 며느리한테 내가 왜 내 돈을 투자해? 아이, 난 못해. 아이, 그러지 말고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거에서도 보증금 보태주시느라 다른 건 더 이상 못해주신다고. 얼씨구, 그렇게 잘난 묘의사 며느리가 개원할 돈도 못 만들었다냐? 아이, 대학병원에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요. 개원을 해야 그나마 돈을 좀 만지는 거죠.
자리도 좋고 뭐 다 괜찮은데 돈이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하지만 시부모님은 강경하셨어요. 도와줄 돈 없으니까 바라지도 말라고요. 사실 그동안 형님이 살갑게 굴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적도 없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굳이 도와주고 싶겠냐 하시는 거겠죠.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요. 형님이 돈이 급하긴 급하셨나 보더라고요. 생전 시댁에 올 때마다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전설적인 동물 같았던 형님이 자주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간 얼굴을 내내 비추시다가 결국에는 시부모님이 지갑을 열지 않자 포기를 하셨죠. 형님, 요즘은 별일 없으세요? 별일? 내가 별일 있을 게 뭐 있어. 대학병원 그만두고 시간 널널하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아유, 아버님이 지갑을 좀 열었으면 편했을 텐데. 내가 발로 뛰느라 죽는 줄 알았지 뭐야? 발로 뛰셨다고요? 나 이번에 투자처 찾았거든. 뭐 좋은 기회에 소개를 받은 거긴 한데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계 들이는 건 한시름 덜었지 뭐. 이제 투자비 받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4, 5개월 정도만 있으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잘 됐네요, 형님. 축하드려요. 형님이 개원을 하게 되었다고 은근슬쩍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속이 울렁울렁하대요.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찍 숟가락을 내려놓으니까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얘 너 어디 아프니? 오늘 왜 이렇게 못 먹고 그래? 너 좋아하는 게장도 있는데. 아휴, 어머님, 그러니까요. 저 게장만 보면 밥 2공기는 거뜬한데 오늘 이상하게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체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 동서, 속 불편해? 이리 와봐. 아유, 내가 또 명색이 의사인데. 혹시 동서 음식 냄새가 좀 역하고 이상하진 않아? 맞아요, 형님. 저 게장 진짜 잘 먹는데 오늘은 맛이 좀 비린 게 심하고요. 냄새도 못 맡겠어요. 간장 냄새가 역하고 이상하게 안 받네요. 동서, 그러면 임신한 거 아니야? 얼마나 둔하면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아유, 무식하다, 진짜. 그 말에 온 가족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당장 병원에 가보자고 난리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월경을 시작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미뤄지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제가 몸이 조금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밀리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정말 임신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병원을 갔더니 정말로 임신 7주차라는 게 아니겠어요. 입덧이 시작되면서 음식이 역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입덧이 심한 편이 아니라서 그냥 입맛이 없다고 느낀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달했고 다들 경사라도 난 듯이 기뻐하셨죠. 딱 한 사람, 형님만 빼고요. 동서, 근데 정말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내가 개원 준비하느라 돈도 없고 어디 가서 빌빌거리면서 돈 빌리고 있는데 동서는 임신했다고 아버님이 또 알뜰살뜰하게 챙겨주겠네. 아휴. 형님은 은근히 저에게 눈치를 주셨죠. 하지만 임신을 했다는 기쁨에 형님의 그런 핀잔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선물을 하나를 안겨주고 가셨어요. 정말 예쁨을 받는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이 형님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형님이 또 제가 육아용품을 선물 받으면 얼마나 핀잔을 줄까 싶었거든요. 사실 형님도 임신 준비를 오래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도 많이 바쁘시고 형님도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동안은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계속 미루고 계셨거든요. 개원을 하고 나면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마당에 제가 먼저 임신을 해버렸으니 질투가 날 법도 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저는 무럭무럭 아이를 잘 키워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보는데 아기 집이 2개라는 게 아니겠어요? 산모님 쌍둥이네요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렵다는데 둘을 키우게 되었으니까요. 시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일타쌍피라며 시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장하다고 육아용품 사주셨던 것을 똑같이 한 세트 더 사주셨어요. 그 사실을 형님도 알게 되었죠. 저는 열심히 태교를 하는 동안 형님은 개원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임신 16주차가 되었을 때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 성별이 나왔거든요. 시댁 식구들에게 아들 쌍둥이임을 알리자 아버님께서 거의 기절할 듯이 좋아하셨죠. 쌍둥이라서 그런지 임신 16주차인데 배가 볼록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과일이 무척이나 당겼어서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서 사과를 깎아주고 계셨는데 형님이 슬쩍 제 옆에 오더니만 제 배를 한번 만지시더라고요. 형님, 벌써부터 배가 볼록하게 나왔죠. 이렇게 벌써 불러오면 만삭 때는 얼마나 커질지 무섭네요. 그러게, 동서가 너무 잘 먹은 거 아니야? 배가 좀 많이 나왔네. 남들 6, 7개월은 되는 줄 알겠어. 그나저나 동서도 걱정이 참 많겠다. 걱정이요? 아, 출산하는 게 무서울까 봐요?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도 추천하던데.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아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하잖아. 동서 삼수했는데 대학 못 갔다고 하지 않았어? 네? 아니요, 저 삼수를 하긴 했는데 대학에 입학은 했어요. 졸업을 못해서 그렇지. 아, 어쨌든 간 그러니까 동서 고졸 아니야. 아유, 아들들이 똑똑해야 하는데. 동서 닮았으면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많겠다. 내가 아이 낳으면 머리는 참 엄청 좋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안쓰럽다는 듯이 배를 쓰다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형님, 지금 설마 저 대학 졸업 못한 고졸이라고 저희 아들들도 똑같이 공부 못할 거라고 벌써부터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머, 동서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나는 그저 동서가 고졸이니까 30까지 했는데 시주카들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걸 왜 베베고 와서 들어? 저희 아들들이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죠. 형님이 왜 속단을 하고 그러세요? 등서? 지금 발끈한 거야? 왜? 내 말이 다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래? 사실이 그렇잖아. 고졸인 동서는 집에서 살림밖에 할 거 없는데 나처럼 명문대 나와서 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들들인데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로 자라면 동서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다른 건 다 참고 제가 오해를 풀고 싶다 생각을 할 정도로 형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한다 쳐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들들의 머리를 운운하면서 무시를 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데 저는 어리둥절했죠. 지금 형님의 말에 동조를 하시는 건가 싶어서 시어머니께도 실망감이 들었는데 그 순간 어머니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형님 앞에 내미셨습니다. 작은 종이길래 뭔가 했더니만 명함이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어이시구, 예, 네가 지금 누구를 무시하니? 그 명함이나 잘 봐라 뭐라고 적혀 있는지.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이 이 명함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 명함 저희 투자처 사장님 명함인데요. 그래, 내가 그걸 왜 들고 있겠니? 혹시 어머님, 아니 아버님이 이 투자처 사장님이셨어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분명 대표랑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아이, 무엇보다 이걸 왜 어머님이. 어머, 어머님 아는 사람이었구나. 아, 그럼 저한테 진작 좀 소개시켜 주시지. 정말 너무하신다. 서운해요. 어이구, 그러니 내가 답답하지. 이 명함 주인이 네 동서다, 동서. 우리 둘째 며느리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동서가 이 명함 주인이라고요? 네 병원 개원하는데 제일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네 동서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지금 누가 고졸이고 누가 머리가 나빠서 백순이 뭐니 그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진짜.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평생 비밀로 숨기려고 했던 사실이 시어머니의 입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당혹스러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로 돌아가서 예전에 만나서 남자친구의 도시락을 싸주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때 저의 유일한 취미이자 장점은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어요. 워낙 정성이 들어갔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주변에서 레시피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은 한풀 죽었지만 예전에 엄청 유행했던 개인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싼 도시락의 레시피와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훌쩍 넘어가게 되었죠. 당연히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레시피북으로 책을 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블로그 닉네임을 영어 이름으로 썼었는데 제 실명 석자로 책을 내면 누가 보겠냐 싶어서 블로그 닉네임 그대로 출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사 경고를 먹어가면서 학교를 잘려가면서 도시락을 싼 보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요리책을 무려 4권이나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인세를 전부 들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꾸준히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고 있었는데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너튜브라는 곳에 컨셉을 잡고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도시락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남자친구에게 매일같이 싸주는 도시락이라는 컨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거든요. 물론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철저히 제가 누군지 숨겨가면서 블로그에서 사용하던 닉네임 그래도 너튜브로 옮겨와 레시피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가정주부들이 볼만한 컨텐츠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보통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20대가 많거든요. 죄다 남자친구에게 이런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 레시피가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연령층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건지 정확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구독자 수도 꽤 늘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쭉 이어진 채널이라 여전히 제 정체를 숨기고 결혼을 한 것도 비밀로 한 차에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는 도시락 느낌으로다가 채널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리 너튜브라서 그런지 음식 협찬도 꽤 쏠쏠하게 들어오고 주방용품 협찬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절약을 하게 되고 제가 집안에서 내조를 하면서 돈도 벌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죠.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도 비밀로 했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좋은 물건들도 있고 좋은 물건인데 안 쓰게 되는 주방용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양쪽 집에 하나씩 선물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치를 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었어요. 얘, 너 쓰지도 않을 물건을 왜 그렇게 사고 그러니? 아이, 그거 다 낭비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거 안 써도 된다. 그 돈 아껴서 너네 살림살이나 좀 가꾸고 그래라. 응? 어머님, 사실 이거 공짜예요, 공짜.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공짜로 받은 건데 안 쓰니까 아까워서 어머님이랑 저희 친정엄마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걸 공짜로 주냐? 한두 개도 아니고 매번 들고 오는 것을. 그게 사실은요, 제가 너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너튜브를 한다고 하면 다들 구독자 수만 보고 돈을 엄청 버는 줄 알더라고요. 실상은 그런 구조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얻어먹으려는 사람도 많고 정보만 쏙쏙 빼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너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남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사치스러운 며느리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서 비밀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며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예요. 그동안 책도 내고 너튜브로 쌓아 올린 수익도 꽤 된다는 사실을 밝혔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잔재주가 좋다면서 너무너무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실 남편도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생활하는데 제 너튜브 수익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나중에 집이나 사는데 보태자는 심산으로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코시국에
엄청 치솟는 주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께 전해 듣고는 투자를 했다가 수익 3배를 찍게 되었어요. 나름 고점에 들어간 건데도 쭉쭉 오르더라고요. 제약회사 주식이라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목돈이 생기니까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자가 꽤 괜찮은 적금에 넣어두었었는데 때마침 만기 시기가 온 거죠. 그때쯤 형님이 개원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댁에 드나들면서 아쉬운 소리 뻑뻑 해가며 투자를 해달라고 하고 있을 때였죠. 사실 형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저도 모른 척 하려고 했었는데 형님이 저를 무시하고 엿먹이려고 하는 짓들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언젠가는 제가 한 번은 납작하게 코를 눌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돈줄을 꽉 쥐고 있다고 하면 형님이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뒤통수 한번 때려보고 갑질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민 끝에 저는 차명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차명이라고 해봐야 저였죠. 제가 블로그에서 쓰던 닉네임을 가지고 명함 하나만 팠거든요. 그리고 역할 대행 업체 사람을 고용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굳이 숨긴 이유는 형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면 형님이 제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두 얼굴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기도 했고 나중에 밝히면 제가 큰 소리도 한번 치고 저에게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명함만 하나 파놓고 연극 배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 척 했어요. 어차피 통장에 송금을 할 때에는 이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형님 병원 개원하는데 무려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숨기려고 했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께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러이러해서 투자를 했다. 형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잔머리가 좋다면서 그 명함 한 장만 달라고 하셨고 어차피 100장 뽑아둔 명함 딱 한 장만 사용했으니까 시어머니께도 한 장 드렸죠. 근데 그걸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형님께서는 아주 벙찐 얼굴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병원에 갑자기 투자를 하겠다고 나타난 그 사람이 동서란 말이지? 동서가 내 병원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형님. 대학을 꼭 졸업해야지만 똑똑한 사람인가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랑굿이라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저 대학 졸업 안 하고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꾸준히 파다 보니까 이렇게 돈도 벌고 투자라는 것도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형님, 이래도 정말 저희 아들들이 저 닮아서 공부 못할 거라고, 백수로 살 거라고 장담하세요? 아니, 동서, 그게 아니라, 얘, 네가 자존심 센 거 우리도 안다. 그런데 우리라고 뭐 네 자존심 박박 긁기만 하겠냐? 서로 허물 있으면 벗길 줄도 알고 감쌀 줄도 알아야지. 매번 너 잘났다고 그렇게 콧대 높이 세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우리도 일부러 너 안 도와준 거다. 그런데 해도 너무 무시를 해야 말이지.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형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릎을 꿇으셨어요. 거기서 제가 도도하게 굴었어야 했는데 형님이 무릎을 꿇은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지 뭐예요? 어떡해. 동서, 미안해. 내가 동서한테 솔직히 말하면 그래. 자격지심 좀 있었어. 의사랍시고 시댁에서 무슨 요구를 하든 내가 제일 잘났는데 꼭 해야 하나 하면서 거절을 해왔었어. 1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편하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동서가 들어와서 시부모님께 애교도 부리고 효도도 잘하는 거 보니까 그래, 부럽더라. 동서만 아니었으면 내가 무시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면서 질투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동서 눌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고 성숙하지 못했어. 정말 나에게 투자를 해준 게 동서였다니. 어떡하면 좋아. 내가 잘못했어. 형님, 지금 제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까 봐 서둘러서 억지로 사과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내가? 절대 아니야,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동서 무시하고 삼수한 걸로 뱃속에 있는 조카들에게까지 못되게 군 거 사과할게. 투자랑은 별개야, 별개. 진짜 별개라고요?
그럼 저 투자금 회수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화가 나서 저 안 되겠어요. 저 정말로 회사하게? 동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아이 그래 내가 아주 못난 사람이라 그래. 그래 내가 나 잘난 맛에 주변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며 살았던 거 다 고칠게. 나 이제는 정말 겸손하게 살고 가족들에게도 잘할게. 동서 제발. 정말 그러실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고 가족들 잘 챙긴다고요. 그러면 제가 사과도 받아들이고 투자금 회수도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래. 약속할게. 약속한데도. 제가 새침하게 고개를 획 돌리니 사과를 하시던 형님이 서름이 폭발했는지 울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엄청나게 당황해 하셨죠. 아유 얘 너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그러니? 사람 당황스럽게 뭘 잘했다고 울어? 어머님, 저 진짜 서운했단 말이에요. 동서한테는 물심양면 아낌없이 다 퍼주시면서 저한테는 콧대 높은 의사 며느리 알아서 잘해봐라 하시는 것 같아서 서러웠다고요. 아이고 웃긴다 정말. 네가 애초에 그렇게 행동을 했잖니. 저도 노력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매번 화내듯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기 싫었어요. 물론 핑계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참에 속 털어놓고 싶어요. 솔직히 저 미워하셨잖아요. 그거야 뭐. 아유 그래 나도 미안하다. 내가 제일 어른인데 나한테 살갑게 굴지 않는다고 미워했다. 둘째가 워낙 살갑게 구니까 너 비교가 되어야 말이지. 내가 똑같이 며느리들에게 사랑을 줬어야 했는데 나도 둘째만 예뻐했던 거 인정한다. 무릎을 꿇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을 두 팔 벌려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오해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질투를 하고 있었고 또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형님 따라 한바탕 시원하게 울고 나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도 속이 풀린 건지 뭔지 후련한 얼굴을 하셨죠. 물론 서로 골이 깊었던지라 한순간에 끈끈한 가족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모두 점차 노력하기로 했어요. 분거 마냥 눈이 퉁퉁 부은 형님과 저를 보면서 아버님은 저희가 머리채라도 잡고 싸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는 처음으로 식사 자리에서 가감없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한 돈은 형님이 기한 내에 갚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께서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저와 형님에게 서로 끈끈하게 잘 지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 돈독해져 보자고 다짐을 했으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께서도 우리 남편도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당탕탕 저희 가족 하나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도 응원 부탁드립니다.